216년 조조는 위왕으로 등극했고 219년 익주와 한중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차지한 유비도 조조에 이어 한중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로써 한중왕 유비는 형주, 익주, 한중을 장악해 북방의 조조를 옥죄어가는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가 완성되었죠. 제갈량은 익주와 형주 두 곳에서 조조를 칠 계획이었고 형주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유비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관우였습니다. 219년 유비가 한중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형주의 관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번성이었습니다. 번성은 오늘날의 후베이성 상향시 판청구라는 지명으로 남아있으며 당시 번성을 지키고 있던 조조 측 장수는 조인이었습니다. 번성은 형주에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올 때 반드시 공격해야 하는 곳으로 관우를 견제하기 위해 조조가 파견한 사람이 조인이었으니 조조가 조인의 능력을 얼마나 신임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선제 공격을 한 사람은 관우였지만 조인도 일찌감치 전쟁을 예견하고 몇 년간이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관우의 북진이 제갈량의 지시하에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관우의 독자적인 행보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관우의 공격은 매서웠습니다. 조인도 처음에는 성에서 나와 강을 전쟁터로 관우와 수군으로 맞붙었습니다. 비록 관우도 수전에 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형주를 차지한 이래 관우는 수군에 집중하고 있었고 반면 조인은 물론 조조 측 병사들 대부분이 수전의 젬병이었죠. 수전에서 병사들 상당수를 잃은 조인은 번성에 들어가 수성전을 고집했지만 관우의 맹공격에 번성은 위태위태해 있었습니다. 조조는 우금과 방덕을 1차 지원군으로 파견하고 2차적으로 서황을 인근 성에 주둔시켜 예비 병력으로 대기하게 했습니다. 아니 장군! 그 관은 대체 뭡니까? 위왕 전하께서 날 거두어주신 이후로 내가 정작 전하께 해드린 일이 없다. 이번엔 내 목숨을 걸고 관우와 싸울 것이다. 이 관에는 나나 관우 둘 중 한 명의 시체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우금과 방덕은 번성의 북쪽에 주둔하며 관우군과 싸웠고 무려 한 달간이나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우는 번성을 다 포위해놓고 우금, 방덕과의 싸움에서 한 달이나 애를 먹었던 거죠. 심지어 관우는 방덕이 쏜 화살에 머리를 맞을 뻔했던 아찔한 상황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늘은 관우 편이었던 걸까요? 한 달이 지난 시점인 219년 8월 급작스러운 폭우와 장마로 강이 범람하면서 우금과 방덕의 진지를 수몰시켜버렸습니다. 우금은 바로 항복했고 방덕은 높은 제방 위로 올라가 활을 쏘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용맹한 장수는 겁을 내어 구차하게 죽음을 면하려 하지 않고 열사는 절개와 의리를 잃으면서까지 삶을 구가하지 않는 법이다. 오늘이야말로 내가 죽는 날이다. 그러나 방덕 혼자서 상황을 바꿀 순 없었습니다. 방덕은 그대로 관우에게 붙잡혔습니다. 나는 그대의 용맹함에 감탄했다. 나를 이토록 궁지에 몰아세운 사람은 드물었다. 자넨 너무 아까운 인조다. 심지어 그대가 한때 모시던 마초도 우리 형님을 모시게 되었다. 항복하는 게 어떤가? 위왕의 위강은 천하에 퍼져있다. 너의 유비 따위는 얼간이다. 나는 나라의 귀신이 될 망정 적의 장수는 되지 않겠다. 관우는 방덕을 죽였습니다. 방덕처럼 항복을 거절한 병사나 장수는 극히 드물었고 우금을 비롯한 장수들과 무려 3만여 명의 조조 측 병사들이 관우에게 항복했습니다. 우금과 방덕의 군대를 휩쓸었던 홍수는 번성을 물에 잠기게 또 했습니다. 그런데 관우군 병력은 오히려 물 위에서 날아다녔다는 점을 봐도 관우의 수군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유능했는지도 알 수 있죠. 우금과 방덕의 참패에 2차 지원군을 이끌던 서황이 번성을 구원하러 오나 번성이 완전히 물에 잠긴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조조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 조조에게 불만을 품거나 혹은 관우의 매서움을 벌벌 떠던 북방의 여러 지역들에서 관우에게 내통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번성 인근과 형주 북쪽의 작은 여러 성들을 관우가 모조리 장악하였죠. 219년은 여러모로 보나 유비 측 활약이 눈부시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성공에 기생하는 법이죠. 주공, 조조에게 편지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관우의 뒤를 공격해달라는구나. 유비와의 동맹을 깨뜨리려고 조조와 손을 잡으시려고 하십니까? 잘 모르겠다. 주유와 노숙이 죽은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주유공과 노숙공의 재능에 미칠지 모르겠으나 두 분이 살아계셨더라면 조조에게 호응하라고 했을 겁니다. 저희가 적벽에서 피 흘린 대가를 왜 유비와 관우에게 빼앗겨야 합니까? 관우를 공격해야 합니다. 여모, 어느덧 늠름해졌구나. 역시 눈을 비비고 다시 볼 때마다 너의 수준은 올라가 있구나.
좋다 여몽, 자네가 주요한 노숙의 뒤를 이어주게. 유비의 한중 장악과 관우의 북진, 그리고 관우에 내통하는 내부자들로 인해 조조는 다급해졌습니다. 조조는 더 내륙 지방으로 천도할 생각까지 했으나 이때 정치 신인이었던 사마이가 천도를 극구 반대하고 손권에게 구원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손권은 조조에게 붙는다기보다 억울하게 빼앗긴 형주를 되찾겠다며 여몽을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형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관우가 어디 만만한 상대입니까? 관우는 형주를 호시탐탐 노리는 손권이 자신이 형주성을 비운 사이 형주성을 공격해올지 모른다고 이미 예상을 해놨습니다. 관우는 상당한 병력의 군대를 형주성에 주둔시켜 철통 보원에 힘썼습니다. 형주성의 완고한 병력 상태에 여몽은 지레 겁을 먹고 병을 핑계로 본국으로 후퇴했습니다. 대도독, 더 이상 진군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육손이구나. 함부로 진군할 수가 없다. 더구나 번성에선 관우가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하니 관우가 회군하면 우린 패배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허망하게 포기하실 겁니까? 정말 내가 관우놈과 형주성이 무서워서 도망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었습니까? 자네는 아직 멀었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도독께선 이런 계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속닥속닥. 어떻게 알았지? 역시 대도독이십니다. 관우 같은 명장을 상대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겠죠. 저에게 그 계책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우선 수도에 계신 주군께 편지를 드려 대도독을 장군에서 저로 교체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버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송권 쪽의 대도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 여몽이 아니었느냐? 누구로 바뀌었느냐? 육손이라고 합니다. 육손? 처음 들어보는데. 너는 들어본 적 있느냐? 딱히 없습니다. 상당히 어린 장수라고 합니다. 이건 새로 부임한 육손의 편지입니다. 관우 장군님의 여러 군功을 잘 보고 있습니다. 조조군은 거듭 패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그대의 승리에 박수를 쳤고 우리가 나중에 힘을 합쳐 조조를 공격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부임해서 능력과 경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관우 장군님의 풍채를 평소에도 흠모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됐다. 쇠파로 놈을 대도독으로 있으니 우리야 편하고. 평하, 형주성에 일러 형주성에 최소한의 군대만 놔두고 전원 이곳으로 집결시키도록 해라. 번성을 함락시키고 이번에야말로 조조를 끝장내야겠다. 관우를 방심하게 만든 육소는 여몽과 함께 병사들을 장사꾼으로 위장시켜 봉화대 하나하나를 야금야금 비밀리에 점령해갔습니다. 이렇게 봉화대를 무력화시킨 육손과 여몽은 최소의 군사들만 잔류하고 있던 형주성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번성 전선에선 갑자기 지원군으로 파견됐던 서황이 활약을 합니다. 조조는 더 많은 병력을 서황에게 보냈고 증원된 서황은 유인책을 통해 관우군을 공격했고 이때 번성 내의 조조군과 합세해서 관우의 포위를 풀어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관우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처 상용성에 있던 유봉과 맹달에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유봉과 맹달의 군대가 증원되었으면 서황의 반격에도 관우는 반격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봉과 맹달은 자기 성 내치에 전념해야 한다며 출병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유봉은 심지어 유비의 양아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유봉은 유비의 친아들 유선과 자기를 너무 차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봉은 나름 왕의 양아들인데도 상용성이나 지키는 것 자체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맹달은 원래 익주 측 사람이었습니다. 유비가 급격하게 세력을 불리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형주, 익주, 한중의 터줏대감들을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시키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비에 대한 맹달의 충성심은 깊지 못했고 여전히 유비와 조조 사이를 재고 있었던 거죠. 관우의 증원 요청에 유봉이 갈팡질팡하던 사이 맹달이 유봉을 부추긴 듯합니다. 여하튼 유봉과 맹달이 증원병을 파견해주지 않자 번성 전선은 장기화될 듯 했습니다. 서황이 이끄는 군대도 관우의 포위를 풀었을 뿐 격퇴한 건 아니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장군! 장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형주성을 빼앗겼습니다. 형주성을 향해 가던 여몽과 육소는 형주성 인근의 작은 성들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방과 부사인의 배신이 결정적이었죠. 공안성에 있던 부사인과 강릉성에 있던 미방은 관우의 번성 공격에 군량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로 군량미 보급에 지연이 생겼고 관우가 그들을 호되게 혼낸 후 돌아와서 보자는 식으로 겁을 준 겁니다. 관우에게 화를 당하기 싫었던 미방과 부사인은 그대로 여몽에게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번성 공략을 위해 군대가 전부 빠져나간 형주성도 쉽게 여몽의 손에 함락되었죠. 형주성 함락 소식에 당황한 관우는 형주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주성 탈환전이 진행되는데 여몽은 형주성 내 백성들을 내세우며 관우의 군사들에게 항복을 회유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관우의 통치와 품성에 모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관우 정도면 당대 이미 이름을 알렸고 형주성 백성들은 관우가 형주성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죠. 그런 형주성 백성들이 여몽에게 호응했던 건 여몽이 관우만큼이나 인덕을 베풀었다는 뜻이죠. 여몽은 형주성 점령 이후 관우의 가족들을 지극히 대접해주었고
백성들을 안정시켰습니다. 여몽의 이런 덕치는 형주성 이전 공안과 강릉에서 발휘하며 이미 민심을 얻은 상태였기 때문에 형주성 백성들은 여몽에게도 쉽게 호응했던 거죠. 관우의 병사들 대부분이 대거 병영을 이탈해버립니다. 이제 관우는 서황과 여몽 양 군대에게 포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병력에 치명적 손실을 입은 관우는 형주성 근처 맥성이라는 작은 성에서 주둔했습니다. 아마 유비가 있는 익주로 갈 생각이었던 듯 합니다. 그리고 관우의 이런 상태는 익주의 유비도 알고 있었고 유비는 관우를 구원하기 위해 지원군을 빠르게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군이 형주로 오지 못하게 육손이 이미 여러 방면에 군대를 포진시켜 유비의 지원군을 막고 있었죠. 아버님, 구원명이 필요합니다. 맥성이 포위됐다. 이대로 형님이 계신 익주로 들어가기 힘들어졌구나. 유봉과 맹달이 있는 상용성이 가장 가깝습니다. 어떻게든 포위를 풀고 도망쳐야 한다. 관우와 관평은 약 100여 명의 별동대만 이끌고 조용히 성을 나와 도망가려던 찰나 퇴로를 막고 있던 송권 측 장교 주연과 반장의 기습을 받아 생포되었습니다. 관우와 관평은 송권이 있는 곳으로 후송되었고 송권이 관우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대답은 당연히 거절이었죠. 관장군, 나는 그대를 살리고 싶소. 예전에 조조도 너를 회유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소. 나는 형님을 그리고 동생을 배신할 수가 없소. 관평, 그대의 아버지를 설득할 생각은 없는가? 아버지를 모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둘 다 죽여라. 219년 12월 이렇게 관우는 삼국지에서 퇴장했습니다. 관우는 죽고 나서도 역사적으로 군신으로 평가되어 왔고 아직까지도 숱하게 많은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관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순신 장군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중국 곳곳엔 관우의 사당이 있고 한국에도 동묘라고 해서 관우의 사당이 있답니다. 네, 맞습니다. 동묘시장 할 때 그 동묘가 바로 관우의 사당입니다.